지금 미국이 바라보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위협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반도가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미국이 대중국 견제라는 큰 이 대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그 전략적 가치는 미국 입장에서 더 올라갔다. 한반도의 뭐 대타협, 협상 이런 걸 통해서 종전 선언도 하고 가능성이 꽤 있을 수 있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미국이 정말 벙커버스트 사용해서 핵 시설을 좀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냐. 북한은 이란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선제 타격, 정밀 타격을 하기는 상당히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 이란과 북한의 차이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핵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미국을 포함해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그에 비해서 이란은 아직 핵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핵 물질만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핵을 가지고 이미 있는 나라와 안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저희 국제안보에서는 다른 차원의 자위력 내지는 자위력보다는 핵 억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식으로 그렇게 타격하기가 쉽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미국 외교정책 그리고 국제안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신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다만 90년도 초에 이제 북한이 핵을 막 개발한다고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었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김영삼 정부였고요. 그때 이제 북한이 의심되는 시설을 이미 어디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미국 정보부에서는 파악을 했겠죠. 지금 이란처럼 어디에 이제 초기 정도의 핵시설이 있으니까 이걸 미리 싹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도 지금 같은 똑같은 식의 선제 타격 같은 걸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내부 결론이 있었고 또 한편 한국 김영삼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결사반대.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이제 상황이 전가가 돼서 그때 이미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초기에도 못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시기로 따지면 거의 30년이 지나서 미국이 북한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에서도 수천 킬로 떨어져 있고 당장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휴전선을 맞두고 서울이 지금 휴전선에서 한 40km 정도니까 이거는 미사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듯이 북한의 야포만 전방에 있는 걸 쏟아 부어도 서울이 사정거리 타격권이 안 했고 이제 이걸로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게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타격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도 서울이 당장 너무나 이 위험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었다. 하물며 지금 북한이 핵을 만약 진짜로 가지고 있다고 상정을 한다면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앞서 말했지만 여전히 북한에 위협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엔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언급됐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에 한 28,000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4,500명 정도를 감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된 것인데 28,000명에서 4,500명이면 물론 그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28,000을 다 빼겠다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명을 빼는 것도 간단한 일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봤을 때 그 배경을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각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좀 그 이전과는 다른 특징인데 미국 우선주의고 우리가 왜 남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냐.
그래서 뭐 나토 동맹국, 뭐 일본,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한테 이제는 당신들이 더 많이 비용을 내라. 내지는 거기에 방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전방적인 기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미군을 전방위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기조가 깔린 것이고 그 속에서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차원의 위협이라고 보는 거는 결국 중국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들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의 중심을 가지고 핵심은 중국을 어떻게 잘 견제하느냐 이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서도 좀 상당히 발을 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지 여전히 미군들이 많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뺄 수도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일본에도 몇만 명의 미군이 돼 있고 한국 그다음에 뭐 필리핀 뭐 저기 태국 그리고 호주 이런 5개 공식 동맹국이 있는데 이 나라들의 배치 상황을 봤을 때 한국에 그래도 28,000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지상군 위주로 있어요. 근데 지상군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파악하기에 이거는 대북 억제용. 그건 뭐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북한군만을 상대하기 위한 용으로 주한미군이 이 체제가 잡혀져 있는데 이걸 좀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엘브리지 콜비라고 국방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 정책 실장이 있거든요. 차관급인데 이 양반의 구상이 그거예요.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미군들은 중국 견제용으로 주로 활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애시당초부터 중국 견제용이에요. 해군과 공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들은 지상군 위주로 돼 있고 아무래도 대북 억제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대중국 억제용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일부를 육군을 병력을 빼서 뭐 괌이라든지 다른 곳에도 좀 더 분산 아니면 필리핀이라든지 좀 더 이제 중국을 넓게 골고루 억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분산 배치하고 싶은 그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도 좀 더 유사시 중국과의 무슨 상황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육군 위주로 돼 있는 편제를 좀 더 해군 공군력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겠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To reduce the force becomes problematic. What we do provide there, sir,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and to continue to deter against North Korea.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저희가 재밌는 점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그 전략적 가치는 미국 입장에서 더 올라갔다. 뭐냐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주로 대북 억제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도 미국한테 중요한 하나의 적국 그 공동의 위협이고 적으로 여겨지지만 더구나 핵 개발하면서 뭐 미국을 공격하겠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바라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위협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21세기 이후에는. 그럼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북한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한만 놓고 보면은 중국하고는 본토는 연결은 안 돼 있지만 뭐 떠 있는 무슨 뭐 하나의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There is nothing more powerful or more dangerous in terms of projecting power than an aircraft carrier. So if you had a landed aircraft carrier, by extension, you could say nothing's more powerful than that posture that we have that's sitting right there. 좀 꺼림칙은한데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면에서 일본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일본보다도 심지어 더 최전방에 한국이 딱 있고 그 저희 지금 용산에서 이전한 평택 기지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택 기지 자체가 서해안에 바로 바다 건너면 중국이에요.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걸 대중국 견제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추리적으로 그렇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로 앞으로 장차 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라는 큰 이 대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 전략적 이익은 오히려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라고 그래도 오히려 더 안 나가려고 할 그런 정도의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전략적 이해관계가 더 커졌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And if you draw this triangle, think of this triangle that go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Japan, out to the Philippines, and back to the Republic of Korea. 근데 주한미군이 자꾸 대중국 견제용으로 쓰이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저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게 오히려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소위 말하는 지렛대,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꼭 나쁜 건 아닌데 또 반대로 이 동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두 가지 위협이 동시에 있어요. 반기와 연루의 이게 서로가 약간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아까 말한 주한미군을 빼가는 거는 결국 우리를 버린다는, 미국이 반기한다는 이제 저희 용어로는 그렇게 쓰는데 그거의 위험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기 여기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나한테 부담만 되는데 그건 버릴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게 이제 동맹에서 항상 불안한. 우리가 역대로 봐서는 우리가 항상 그 불안을 갖고 있었죠. 닉슨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아예 그때는 주한미군 다 철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그때는 한국이 지금만큼 이렇게 부강하지도 않고 군사력도 약하고 맨날 진짜 그때야말로 북한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한미군 전면 재철수 이러니까 뭐 이거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가 그건 뭐 파다한 설입니다. 박 대통령은 1977년까지 한국 과학자들에게 원자폭탄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무산이 됐지만 그래서 그런 항상 반기의 위협 속에 저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런 위협은 제가 볼 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의 위협이 하나 연루의 위협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이 자꾸 대중국 견제용으로 쓰이면 우리하고 중국 관계가 안 좋거나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대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는 여전히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까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 중국하고 우리가 적대적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뭐 혹시라도 미중 간에 그런 우리 한반도 문제로 인해서 뭐 유사시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한국 전쟁 때 중국이 참전을 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국하고 싸움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굳이 중국하고 무슨 분쟁이나 무력 충돌을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거나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이 자꾸 대중국 견제용으로 쓰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잘못해서 그러한 일에 휩쓸리게 되면 그 중간에 끼인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게 이제 연루의 위협이 커지는. 그래서 이게 항상 동맹이라는 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와 책임, 여러 가지 위협이 같이 따른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트럼프가 북한과 한국을 종전을 시키겠다 이런 구상도 얼핏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 특이한 분이에요. 도무지 이분이 뭘 원하는지 참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렇긴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양반의 특성이라든지 원하는 걸 좀 파악은 할 수는 있는데 첫 번째가 이분은 크게 뭐 전쟁을 진짜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치 않은 전쟁에 괜히 휩쓸리는 거를 원래부터 반대했었고 지금도 그걸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들고 골치 아프고 그걸 왜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왜 우리가 동맹한테 자꾸
끌려 들어가는 위협을 갖고 있냐.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대통령 되자마자 하루 만에 끝낸다 그랬고, 이스라엘 지금 이란 전쟁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치 않는데 살짝 끌려 들어간.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미군이 가서 지상군이 이렇게 투입돼야 되고 이런 상황은 결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암만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보면 뭐 독재고 뭐 비민주적인 정권이고 뭐 인권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상대도 안 하고 난 대화도 안 하겠던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사람이고 전쟁만 안 하고 그쪽하고 뭐 협상을 해가지고 좋은 딜만 맺을 수 있으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기본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 얘기를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어떤 미국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들도 해내지 못한 한반도의 평화를 내가 가져왔다. 말 그대로 나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다.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I'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So we'll see what happens.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뭐 그야말로 한반도에 정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기 때에도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 비화는 2018년에 막 북미 정상회담 열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또 2차는 베트남 가고 그 사이에 뭐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1년 전 2017년은 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CNN에서 특파원들이 다 들어와 있고 지금 딱 이스라엘, 이란 같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내가 더 큰 핵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막 위협을 하는 지금 이란한테 하는 식으로 빨리 너 핵 포기하고 협상장에 나와라. 근데 당연히 북한에서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너 안 나오면 내가 너 때리겠다. 그래서 뭐 럭앤로드도 그래가지고 장전했다 내가. 그리고 파이어 앤 퓨리 하면서 막 내가 엄청난 불 같은 화를 너희가 쏟아붓겠다. 근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이란 한 것처럼 이 양반은 때릴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맛보기로. 근데 물론 그게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하던 존 켈리 이 양반이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서 이걸 듣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진짜 때릴 것 같고 때리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전면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지 말고 이런 위협은 연애도 했는데 당신이야말로 최초로 한번 저 독재자라고 여태까지 말도 안 했던 김정은 위원장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떠냐. 그걸 통해서 한번 한반도의 평화에 이른 협상을 한번 해보는 게 오히려 당신이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못한 그런 업적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양반이 그거 나쁘지 않은데 해서 바뀌었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럴 정도로 한때도 이 한반도 상황이 트럼프 일기에서는 심상치 않았는데 극적으로 대화 모드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협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대화 모드로 이어가서 일기 때 이루지 못한 한반도의 뭐 대타협, 뭐 협상,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종전선언도 하고 뭐 북한하고 무슨 뭐 관계 정상화도 하고 내가 최초이거든 뭐 그걸 위해서 또 뭐 최초로 내가 한번 미국 대통령으로서 평양에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충분히 또 트럼프 2기에서도 국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종전의 얘기까지 나온다면 북한도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니즈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이 두 지도자 간에 뭐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사고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긴 할 텐데요. 하나 이제 국제정치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재도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 종전선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소위 우리 여기 국제정치 안보 쪽에서는 강압 외교라는 거거든요. 외교를 하는데 이 상대가 그러니까 핵을 포기한다는 거는 되게 들어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하기 싫은 거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압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좋게 핵 포기하지 그래서 안 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기 때도 보면 너 안 하면은 내가 파이어 앤 퓨리 하면서 내가 선제타격 하겠다. 위협을 한 거예요. America and its allies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achieve a denuclearization and ensure that this regime cannot threaten the world. It will be taken care of. We have no choice. 근데 그게 말로 위협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정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강압 외교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이 영어 표현으로는 credibility. 강압의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고 내가 진짜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두드려 부시겠다 하는 큰일 난다라는 그걸 좀 의지를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랬잖아요. 이 사람 예측할 수 없고 진짜 핵무기 쏠지도 몰라 하는 식의 발언을 1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란에 케이스가 될 수 있나요? 공습을 했잖아요. 미국이 실제로 공습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벙커버스도 쏠 줄이 모르네.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위험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야 이번에 저 사람 말을 주위에서 들어서 적절한 때 협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이제 신뢰성도 있고 두 번째 프로포셔널리티라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만큼만 요구를 해 저쪽이 들을 수 있는 정도만 요구를 해야지 저쪽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레짐 체인지예요. 정권 교체를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인정하잖아요.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그때 그 이전에 북한이 협상을 미국하고 못했던 거는 그 이전에 미국 행정부 항상 핵 협상 얘기하다가도 근데 당신의 인권 문제가 있다. 아니 뭐 체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의 핵만 지금 포기하라는 건지 거기다 근데 인권 문제까지 문제를 삼으면 이거는 내 체제를 바꾸라는 건데 이게 항상 좀 헷갈리는 신호고 저쪽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서는 또 확실한 것 같거든요. 나는 인권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뭐 민주주의든 뭐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태까지 미국이 그런 거 하다가 다 망했다라고 그걸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어져요.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나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게 하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당연히 저쪽에서도 일방적으로 나보고만 다 무장해제하라 그러면 그걸 누가 그거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핵무기라는 거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즘 젊은 친구 보검과도 같은 건데 가장 좋은 아이템인데 이걸 나보고 내놓으라 그러면서 반대급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급부를 어느 정도 확실히 제시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 해줄까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협상의 아마 중요한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세 가지 요건을 놓고 봤을 때 또 한 번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나름 또 한 번 성숙해져 있다. 물론 지난번 하노이 한번 그 라운드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을 했죠. 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자기는 믿고 왔는데 그때 뭐가 될 줄 알고 거의 막판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안 해 그러고 떠나버린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그렇게 요번에 뭐 알겠습니다 하고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조건을 더 까다롭게 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 뭐 경제 제재 같은 거를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고, 물론 이제 핵을 어떻게 비핵화라는 거를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이제 양쪽이 더 서로 중요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처음부터 뭐 모든 걸 다 폐기하라 이런 게 아니고 뭐 단계적으로 간다든지 일단은 뭐 멈추고 프리즈라고 하죠. 동결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에게 직접 위협이 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건부와 조건대로 뭐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뭐 가능성이 꽤 있을 수 있죠.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